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쟁력 포럼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의 송재용 교수입니다. 네, 오늘 그 발표가 끝난 다음엔 간단히 휴식을 취하고 패널 토론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인사 말씀을 듣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의 이우재 학장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장 이우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기업 경영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한국의 산업은 어떠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직면할 것이며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여 경쟁력을 높일 것인지 매우 중요한 화두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은 한국 주요 산업이 선제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매일경제신문과의 공동 주관 및 NH투자증권의 후원으로 한국 산업경쟁력 포럼을 기획하였습니다. 산업경쟁력 포럼은 오늘부터 내년 8월까지 에너지화학, 반도체, 인터넷 서비스, 조선, 뷰티, 모빌리티, 제약, 바이오 등 한국 대표 산업 7개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각 세션은 유튜브 라이브로 중계하고 매일경제신문에 기사화할 예정입니다. 세션은 서울대 교수와 외부 전문가의 발제 후 발표자를 포함한 전문가 4분의 패널 토론과 Q&A로 진행합니다. 산업별 세션이 모두 종료된 후에는 전문가 좌담회를 통해 종합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한국 산업 경쟁력 포럼은 산업계, 학계, 연구소, 정부 등 각계각층의 리더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주영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엑센추어 대표를 역임한 김희집 서울대 개건교수, 정지택 베인앤컴퍼니 대표께서 자문위원으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방금 여러분 앞에 소개한 것처럼 전미경영학회 국제경영학과 회장인 송재용 교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본 포럼의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바쁜 일정에도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님, 김정욱 매일경제신문 이사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발제를 맡은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의 알릴자디 나자파바디 수석연구원님, 김희집 교수님, 또 토론을 맡은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국장님, 최희봉 가스공사 사장님, 김희철 하나솔루션 사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산학연정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본 포럼이 집단성의 힘을 발휘해 위기에 봉착한 한국 산업의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향후 이 포럼이 자극이 되어 사회 곳곳에서 긍정적인 시너지를 만드는 다양한 모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경영대학 84학번인데요.
졸업하고 거의 30년 만에 처음 와봤습니다. 교사가 너무 좋아졌네요. 먼저 한국산업경제력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서울대 경영대학, 매일경제신문, 또 NH투자증권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은 지도 10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4천만 명이 넘게 감염이 되었고 지금까지 한 1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을이 되면서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 락다운 얘기가 다시 나올 정도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그런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가져온 가장 큰 도전은 경제활동의 위축,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입니다. 90%의 경제, 95%의 경제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는 공급망 관리도 효율 중심의 글로벌 관리에서 만약을 대비하는 로컬 혹은 리저널 관리의 요소를 가미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수출과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되었던 글로벌화도 역주행이 가능하다는 그런 사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는 새로운 기회의 창이기도 합니다. 재택근무, 그리고 소위 직콕 소비가 늘면서 비대면 디지털 전환이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에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고, 또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그리고 고장 예측, 유지 보수에도 디지털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만 클릭하면 계약 끝까지 낼 수 있는 온라인 판매 전략을 택한 테슬라의 성공, 또 집에서 가구와 가전제품을 고르고 배치할 수 있는 아마존의 AR 뷰 같은 실험은 그 이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일본은 디지털 청의 설립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유럽은 최근에 데이터 AI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물살이 코로나라는 급류를 만난 형국이라 하겠습니다. 코로나는 환경의 가치도 세상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인도의 펀잡에서는 80년 만에 히말라야 산맥이 관측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한동안 미세먼지 걱정에서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이제 소비자도 금융기관도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을 찾고 있습니다. 환경에 기여하고 환경을 적극 활용하는 기업에게는 새로운 성공의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국내 기업도 버려진 페트병으로 리사이클 섬유와 친환경 가방을 만들고 있고, 최근에는 지속가능 경영의 대표인 환경사회 지배구조, 소위 ESG를 기업 경영과 투자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그린 뉴딜도 세계적인 대세입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환경적 측면의 효과는 물론이고 고용 측면에서도 이미 화석연료 대비 2배 이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제에너지기구 IEA에서는 에너지 믹스 차원에서도 재생에너지가 10년 이내에 화석연료를 제치고 제1의 발전원이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2030년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38%, 석탄이 28%, 가스가 22%, 원전이 9.4%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나라가 현재 그린 뉴딜을 앞다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그린 딜 액션 플랜으로 향후 10년간 1조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고, 중국도 대규모 태양광, 풍력 투자와 함께 친환경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린 뉴딜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왔습니다. 300조 원에 가까운 정책 패키지, 그리고 수출 확대를 위한 316조 원 이상의 무역 금융 동력과 함께 내수 진자, 그리고 취약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 기반 산업을 살리기 위한 40조 원 규모의 기반 산업 안정기금과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기업들이 코로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바로 한국판 뉴딜을 통한 산업 구조의 혁신입니다. 디지털과 그린이라는 키워드는 곧 지능화와 친환경을 의미하겠죠. 코로나로 촉발된 디지털화와 친환경화의 큰 흐름을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 그리고 친환경 혁신을 통해서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기회로 삼았겠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특히 디지털 뉴딜은 산업혁신의 새로운 전략입니다. 데이터 댐과 AI 투자를 통해서 데이터의 수집, 구축, 분석,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기업은 이를 이용해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서 생산성 향상과 공정 혁신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인프라 투자와 기업의 혁신 투자가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기회를 말합니다. 정부의 투자를 발판으로 민간의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겨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율차와 전기 수소차로 대별되는 미래차의 상용화가 눈앞에 있고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그리고 IoT 가전 등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간다면 세계 1등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전환도 민관이 힘을 합쳐서 추진하겠습니다. 산업부에서는 조만간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다수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디지털 전환 연대를 출범할 계획입니다. 올해 미래차와 바이오 등 6개 업종을 시작해서 내년 10개 업종으로 확대해 나갑니다. 참여 기업 간의 고민 그리고 협업을 통해서 디지털 전환에 맞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린 뉴딜을 통해서 저탄소 사회의 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73조 원의 투자, 이를 통해서 에너지의 공급과 소비, 그리고 전달 체계 전반을 바꿀 것입니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를 주민 참여 속에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고효율 태양광, 초대형 풍력 등 차세대 그린 산업도 육성해 나갑니다. 디지털 기술에 기반해서 산업과 수송, 건물 부분의 에너지 소비 구조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스마트 미터기를 포함해서 지능형 전력, 지능형 에너지 인프라도 구축해 나갑니다. 이를 활용해서 에너지 효율 관리, 재생에너지의 발전 예측 및 유지 보수, 가상발전소, 또 에너지 데이터 분석, 스마트 그리드 등을 통해서 에너지 스타트업과 새로운 신산업, 그리고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제도의 개혁, 핵심 기술의 확보를 통해서 민간의 투자를 끌어들이고 관련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도 키워나갈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저희는 연대와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산업 정책도 산업 생태계를 이루는 다양한 주체의 연대와 협력을 지원하는 데 방점을 기울일 것입니다. 시작하는 한국산업경쟁력 포럼이 한국 산업의 미래를 탐색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업과 학계, 전문가, 연구기관, 정부의 소중한 연대 협력이 장려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신문 김정훈 이사입니다. 오늘은 매일경제신문이 서울대 경영대학과 함께 한국산업경쟁력 포럼을 출범시키는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 포럼을 발족시키는 데 힘써주신 이유재 서울대 경영대학장님과 정승일 산업자원부 차관님을 비롯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한국 경제는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김세직 교수님이 얼마 전에 쓰신 칼럼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1990년대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는 6%대, DJ 정부 때는 5%대를 기록했던 성장률이 박근혜 정부 때는 2%로 지금은 1%로 떨어진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들의 경쟁력도 많이 취약해졌습니다. 주 52시간 최저임금 인상은 물론이고 반기업 정서와 정치권의 포퓰리즘식 규제는 한국 기업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경쟁력은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2년으로 좁혀졌다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쟁 여파로 조금은 여유가 생겼다고 하지만 대부분 주력 산업에서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거의 없어진 게 사실입니다. 코로나 타격을 입은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곳은 결국 우리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포럼에서 다룰 에너지와 화학, 반도체, 인터넷 서비스, 조선, 뷰티, 모빌리티 등은 우리나라가 성장 잠재력을 지닌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경제의 미래는 이 같은 핵심 분야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육성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오늘 포럼 주제인 에너지 화학 분야의 경우 뉴노멀이 된 친환경 붐을 타고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석유 수요 감소로 전통적인 정유와 화학 산업은 타격을 입고 있지만 수소, 배터리 등 새로운 에너지 시장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자리에서 에너지 화학 분야의 경쟁력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포럼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산업 경쟁력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매일경제신문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11월 25일에 진행된 두 번째 세션부터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 준비가 되셨으면 동영상을 틀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I would like to begin by thanking Professor Hee-Joo Kim for the opportunity to speak to you today. It's a great honor for me to share with you analysis that my colleagues around the world do on energy transition. The Industrial Revolution, powered by fossil fuels, has brought unprecedented economic growth and prosperity to the whole world. However, unfortunately, increased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fossil fuels is one of the primary culprits of climate change. To reduce the scale of climate change, we need to aggressively reduce emissions and reach net zero within this century. The pressure is on for incumbent energy companies to address the risks and opportunities that climate change pose for their businesses. Oil and gas companies' responses to climate risk are varied and complex. However, the underlying elements of their strategies can be broadly separated into three categories: prolong, prepare, and pivot. Individual constraints and preferences mean that most companies' strategies combine elements from across the three groups. Companies may simultaneously be appearing to pivot and prolong due to the speed with which they adopt a new vision for their businesses. There are two ways to look at energy transition strategies: through the risk lens and through the opportunity lens. In this presentation, we'll look through the opportunity lens and examine the 5 elements underpinning the business rationale for investing in the energy transition. The first is the threat is real. From 2009 to 2019, solar installed more gigawatts than any other power generation technology, and wind capacity additions were slightly ahead of global additions of natural gas generation capacity. Wind and solar now account for just under 10% of electricity generation globally. Still much less than coal or gas, but growing the fastest. The massive deployment of solar and wind was initially driven by government subsidies, which helped unlock investment by the private sector. Between 2009 and the end of 2019, there was just under $3 trillion invested in clean energy, dominated by solar and wind. The massive investment has scaled up deployment and manufacturing, resulting in both reduction in equipment cost as well as improvements in performance of solar, wind, and lithium-ion batteries. In fact, by the beginning of this year, on a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generation basis,
solar and wind have become the cheapest source of new electricity generation in much of the world. And under a purely economic-driven scenario, we expect solar and wind to provide almost 50% of the world's electricity by 2050, with hydro, nuclear, and other renewables supplying a further 21%. Coal generation drops by half and accounts for 12% of electricity in 2050, compared with 37% today. We are seeing a similar transition happening in passenger vehicles, where cheaper lithium-ion batteries will enable an economic transition to electric vehicles. By 2040, we expect just under a third of the passenger vehicle fleet to be electric, even without any new policy measures. And the transition is not limited to just passenger vehicles. We see the electrification of mobility happening from two-wheelers to trucks and buses. In fact, municipal buses and two-wheelers have already been electrifying at a faster pace than passenger vehicles. The electrification of mobility, coupled with continued improvements in fuel economy of internal combustion powered vehicles, means by 2040 we expect oil demand from road vehicles to be slightly lower than 2019, despite the fleet of vehicles on the road continuing to grow. While we do expect demand for oil products to recover from the historical lows in 2020 due to the COVID-19 pandemic, we still expect to see a peak in demand by early 2030s, even without any new policy measures. And our view is shared by some in the oil industry, such as BP and Total. The second element of the transition is new energy represents an opportunity for growth. For the power sector, we see significant growth opportunities for renewable power plants, stationary energy storage, ESS, and to a lesser extent, natural gas fuel power generation. On the transportation side, we see significant growth opportunities for electric vehicles, which will need charging infrastructure. For heavy-duty vehicles, there will also likely be opportunities for hydrogen refueling infrastructure. Returns on new build solar and wind power plants can indeed be fairly attractive. In fact, as BP's Chief Development Officer points out, the reality is comparing a solar or a wind asset that provides a very stable, inflation-linked, credit-worthy backed power purchase agreement for 25 years is not the same risk profile as drilling and exploration will in the Gulf of Mexico. You've got to think of risk and reward together. That's a conversation that's increasingly happening within companies like mine. What he's saying is this is about matching capital with capability and thinking about that risk and reward profile. The power sector is more comparable to the refining and chemical divisions of oil and gas companies. Revenues from power sector do not seem on the same level as oil and gas companies' upstream income. However, as you can see, upstream income for oil and gas companies has also been quite volatile. Yes, at times it was very high, but at times also very low. In fact, comparing the 5-year average return on equity of electric utilities with oil and gas companies, we can see that utilities
recently have been outperforming oil and gas companies, at least for European and American utilities versus European and American oil and gas companies. The third element of the transition is that incumbent energy companies can partly buy their way into the energy transition via suitable acquisitions. Oil and gas companies are already amongst the biggest investors in clean energy technologies, executing deals across a wide array of assets and technologies, as shown on this chart. European oil and gas majors have led the way, partly because of the policy environment that they operate in. And as Total points out, at the beginning, we didn't know a thing about these businesses. We had the tools and we knew the customers, but we were not familiar enough with the technologies. So we bought the competencies, we bought the cultures. Acquisitions are a good way for incumbent oil and gas companies to learn about the sector. European majors have been far more active than their American counterparts so far, partly due to the different policy environment, partly also likely due to their internal company views. While initially the European majors were focused on expanding into clean energy in their home countries, they were increasingly looking for such deals across the world. For example, in February of this year, Total acquired a 50% equity stake in Adani Green Energy's 2 gigawatt solar portfolio in India. Here's a comment from Shell at our summit back in 2019. We believe we can be the largest electricity power company in the world in the early 2030s. Shell has so far been the most aggressive on power projects, having set a goal of becoming the largest electricity company by early 2030s. The fourth element is about acquisitions being a great way to bring in new important competencies, for example, electric vehicle charging or green hydrogen production, into the oil and gas majors. Transitioning from the previous customer relationships via, for example, gas stations to new forms of customer relationships, for example, via public electric vehicle charging infrastructure, is very important. Oil and gas companies are starting to make acquisitions in this space. BP, for example, acquired one of the largest European EV charging network operators, as shown here, BP ChargeMaster, while Shell acquired Greenlots in the US. Acquiring players with existing customer relationships, in particular, are very important. A major component of the new energy system is a more decentralized structure with behind-the-meter rooftop solar, energy storage, and electric vehicle chargers. We are seeing incumbent electric utilities, oil and gas companies, and even automakers compete for deals to acquire companies with existing customer relationships. Here's the view from Shell from 2019. The customer will have a much bigger say in how energy is used and optimized. We are a very, very large customer-facing business. We've got more retail outlets than McDonald's, 500 million customers a year. We've learned a lot about how to create value around those customers. We'll apply that mindset in a much more customer-centric energy system in the future. And Shell continues. How you trade, how you optimize, how you connect those resources with the centralized grid will be key to success for energy companies. The asset end of the business is important as well. You want to have some capability around renewable projects and development. We've done it in the past and we'll do it again. And the whole trading space around power will become more important.
will try and build from being one of the top power traders in North America. We are one of the biggest suppliers to the challenger brands in the UK already. The final element is about the system required for a zero carbon energy system. It will require a new type of integrated player with new technologies and fuels. Increasingly, more countries are setting economy-wide net zero carbon targets, which require reducing and eliminating emissions beyond just the power sector. The most notable recent example is last month's announcement by China's President Xi. Japan may also make such an announcement on this coming Monday. Today, the vast majority of global energy needs are met by fuels that come in a molecule form. In 2018, around 81% of energy in the global economy was consumed in the form of molecule-based fuels, which are primarily fossil fuels. To limit warming to less than 2 degrees, or the IPCC 1.5 degree scenario, the use of electricity would need to grow to around 53% via mass electrification. 3 other significant changes are also needed. First, the energy efficiency of the global economy would need to improve to limit the rise in final energy consumption. Second, electricity would need to be generated from zero carbon sources, or those using carbon capture and storage. Third, and finally, the remaining portion, still consumed in the form of molecule-based fuels, would need to come from clean molecules. This is effectively the potential market for hydrogen. Hydrogen could potentially address 37% of energy-related emissions among the sectors shown on this slide. Our analysis has shown that renewable hydrogen could compete with the cost of natural gas. But to make renewable hydrogen competitive, both cheap renewable electricity as well as cheap electrolyzers are needed. We also need to reduce the cost of transportation and storage of hydrogen, which still remains very challenging. In a net zero world, we need to pull as much carbon out of the air as we are putting into it. That means creation of a new circular carbon economy centered around bioenergy going into multiple sectors, natural gas with carbon capture and storage, hydrogen produced from electrolyzers or from fossil fuels with 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carbon dioxide as a product that's traded. All of these technologies and products will need markets and infrastructure and engineering expertise. And there will need to be joined up business models for investment, trading, distribution, and customer supply across clean electrons, clean gas, such as hydrogen, carbon dioxide, clean fuels, and customer services. So there will be opportunities for large players to come in and provide end-to-end integration from production to the customer. And those companies are going to have to come with the scale and scope to deliver on this and be a trusted partner to their customers.
As Shell likes to point out, the scale of the challenge in the coming decades is absolutely huge. You need to do everything at a very, very big scale. You've got to look to the big players in the energy system. If we don't deploy our resources and our capabilities into this, I find it hard to see the likelihood that we go fast enough. The climate challenge requires the big players in the energy ecosystem to do the heavy lifting. Achieving the Paris Agreement will require a massive scale up, and as Shell likes to remind us, we won't get there without incumbent energy companies. In summary, depending on the policy environment the incumbent energy companies operate in, they may be able to prolong their current strategy. However, sooner than later, they will have to prepare and pivot. And incumbent energy companies can profit by addressing climate change.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kind attention.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김직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기 전에 조금 전에 그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 동영상 잘 보셨는데요. 그 직접 발표하신 그 알리 수석 연구원이 여기 와 계십니다. 잠깐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리, would you come?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아재 리서처 알리입니다. 죄송합니다. That's the extent of my Korean capabilities. Thank you very much for the opportunity today.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존경하는 이유재 학장님, 그리고 최희봉 사장님, 김희철 사장님, 또 김정일 국장님, 또 매일경제 김정우 기사님, 송재훈 교수님 모시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하게 돼서 정말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최근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코로나가 미친 에너지 화학 산업에 대한 영향을 짧게 보고요. 우리 대한민국 에너지 화학 산업에 어떠한 과제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아까 그 정승일 차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진정이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상당히 진정되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 상당히 지속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봉쇄 조치가 에너지 수요에 아주 급격한 감소를 갖고 왔습니다. 심지어는 40%, 50%까지 감소가 된 때가 있었는데 국가별로 여기 차이가 나는 자료를 보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에너지 측면에서는 워낙 필수제이기 때문에 이제 상당수 회복으로 돌아온 그런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에 의해서 우리 에너지 산업은 아주 혹독한 고통을 겪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2020년 총 에너지 수요는 작년 대비 5% 감소가 될 것으로 최종적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주 가장 큰 수요 감축입니다. 석유, 석탄이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받았고요. 재생에너지는 하지만 그래도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던 그런 부분입니다. 2019년의 수요가 우리가 했던 그 에너지 수요의 양이 이 상태로 간다면 아마 2023년이나 돼야 수요가 다시 원 위치로 회복될 것 같고요. 만약 코로나 사태의 회복이 좀 길어지면 다시 재확산되고 이런 것이 반복된다면 2019년의 수요는 2025년이나 돼야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좀 암울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료 원별로 보면은 특히 그 화석 연료 부분이 굉장히 그 피해가 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희가 짧게 압축적으로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좀
앞당겨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또 저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석탄은 약 7% 감소했고요. 사상 최대고요, 사실. 석유는 8% 감소인데 하루에 800만 배럴입니다. 그 양으로 보시면 숫자 8%만 보시면 작은 것 같지만 실제 양으로 생각해 보시면 엄청난 양이 줄어든 그런 모습입니다. 다행히 재생에너지는 각국이 상당히 호의적인 정책을 갖고 있고 장기적인 파워 퍼처스 어그리먼트에 묶여 있고요. 또 우선적으로 재생에너지는 구매해 주기 때문에 그래도 유지 내지는 소폭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여기 보여지는 바와 같이 2030년까지 봤을 때 오히려 많은 양의 증가폭이 상당히 감축되는 그 화살표 꼭대기에서 중간까지가 이제 원래 증가됐어야 되는데 증가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는 그 대부분 에너지 산업에 아주 혹독한 고통을 주고 있는데요. 또 국가적으로 봐서도 양극화가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선진국보다도 개발도상국이 사실 에너지 투자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경제적 타격이 크다 보니 사실은 에너지 투자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줄어든 그런 상태고요. 또 금융 비용, 즉 이자, 빚 부채에 대한 이자, 투자에 대한 이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선진국은 소폭 오히려 감소했는데 개발도상국들의 금융 이자는 오히려 증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에너지로의 증가는 이런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전반에 걸쳐서 에너지 신산업은 상당히 또 힘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특히 그린 뉴딜, 아까 정승일 차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의 그린 뉴딜과 같은 이런 그린 뉴딜 정책들이 세계 각국에서 시행되면서 상당히 좀 응원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 대한민국 에너지 화학 산업의 과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석유 부분에서 석유 수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하지만 그 해외 여행이 굉장히 줄어들었죠. 그리고 재택근무가 증가하고 비대면 회의 같은 것이 활성화되는 이런 생활 문화의 변화가 있는데 영향력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아주 궁극적인 변화의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에너지 수요 측면에서는 대중교통을 회피하면서 증가하는 부분, 그리고 코로나와 상관없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SUV라고 하는 그런 에너지 수요가 굉장히 높은, 소비가 높은 자동차를 선호하는 현상이 더 커지면서 석유에 대한 수요는 또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전체 차량 판매 중 전기차 비중은 3%인데요. 이 SUV 판매 비중은 40%에 이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사실 또 에너지 석유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석유 수요는 이미 정점을 찍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BP의 CEO 같은 분들이요. 하지만 만약에 코로나가 회복되고 석유 수요가 살아도 2020년 대내에는 정점을 찍고 이제는 이제 감소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석유 공급 측면에서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석유 및 가스의 투자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고 있죠. 워낙 가격이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부채에 의해서 많이 성장했던 미국의 셰일 석유가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따라서 미국 셰일 석유가 최근에 그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주면서 석유 가격을 낮춰줬었는데 이 안전판 역할을 해줬던 것이 좀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어려움이 있고요. 또 이 경제성이 약화돼서 수년 후 가격이 오히려 수요가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가격이 공급이 줄었기 때문에 변동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은 좀 살아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석유 수요는 8% 감소했지만
석유 공급 시설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한 3분의 1이 준, 한 33%가 준 그런 모습들이 이제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유가 및 정제 마진 추이를 보시면 대한민국 정유산업이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큰 공헌을 하셨는데 보시다시피 상당히 정제 마진이 나빠진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바이가 이제 말하자면은 크루드 오일, 원유고요. 휘발유 등의 경유들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왼쪽을 보시면 상당한 격차를 보여줬었는데 이제 격차가 거의 없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천연가스는 전 세계적으로 수요 감소가 3% 줄어서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선방한 그런 연료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뭐 좋은 방향인데요. 이 수요 감소의 부분보다도 오히려 공급 과잉이 상당히 발생을 해서 구매자 우위 시장, 바이어스 마켓이라는 시장이 형성이 돼서 전례 없이 아주 좋은 조건으로 저희가 가스 장기 구매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미 그 기존의 설비, 건설 중인 LNG 설비, 카타르 거를 제외하더라도요, 2020년 중후반까지는 LNG 수요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력 부분에 있어서는 급격한 원가 하락, 낮은 금융 비용으로 재생에너지는 특히 태양광은 신규 석탄 가스 발전 설비보다 저렴한 발전 설비가 됐다고 아까 전 세계 인구 3분의 2가 그 지역에서는 이미 태양광 발전 설비가 더 저렴한 설비가 됐다고 이 알리가 사전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2030년까지 신규 전력 수요 증가의 약 80%는 재생에너지가 할 것으로 기대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재생에너지 특징상 개통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개통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 80% 정도 늘어나야 되는데 이 사업자들이 발전 사업자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이 투자 여력이 없어지는 것이 또 전 세계적으로 좀 어려운 페인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 입장에서 이 수요 상승세 둔화로 이익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인데요. 진짜 안타깝게도 수익은 없는데 새로운 에너지 전환에 맞게 사업 모델을 변화시켜야 되는, 투자를 또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입장인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정유사는 아시다시피 올해 2분기에 4조 원대의 적자를 기록했고요. 정제 마진이 개선이 아주 요원해 보이는 상태고, 화학산업은 그래도 코로나 특수를 대부분 보지만 섬유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가스 산업은 전례 없는 국제 가격의 신규 계약은 형성이 돼 있으나 상당수의 계약은 이미 과거에 맺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또 전력 산업은 이 전력 구매 가격이 낮아져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서 이 적자 상황으로 빠지는 발전 회사들이 상당히 늘었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신규 송전망 건설이 어렵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좀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계 에너지 시장은 빠르게 변하는데요. 우리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재생에너지가 발전이 급증하고 있고, 특히 미국, 중국, 유럽 국가 간의 아주 치열한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있는데 아직 저희는 그 경쟁에 충분히 들어가고 있지는 못한다는 점이 아쉬운 점입니다. 특히 중국이 우리나라 제조업을 여러 면에서 장식하고 있고 막강한 경쟁자인데, 이 재생에너지 측면, 특히 에너지 측면에서도 우리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 같은 부분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에너지 화학 산업의 전략적 대응은 어떤 좋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려서 먼저 저는 4가지를 지원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에너지 전환의 대세에 적극 참여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좀 미적거리고 참여를 안 하시는 기업들이 계신데요. 이제는 확실한 대세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에너지 산업에서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장점들을 갖고 있으니까 해외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대한민국이 가장 중요한 인력, 우수한 인력을 갖고 있는데 빨리 재교육을 한다면 우수한 인력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기술과 사업 역량을 저희가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확고한 대세, 꾸준한 기술 발전, 혁신이 일어났고 미국의 미래 시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전환이 대세임은 최근 다 느끼시겠지만 명쾌합니다. 미래를 예측한 자료 모두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특히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신재생 에너지 수요는 2030년까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MIT에서도 얘기하지만 정보통신,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일어났던 스마트 혁명이 이제는 에너지와 수송 측면에서 나타날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 기술 발전으로 이 가격들은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신흥국가 개발도상국 중심의 전력 수요, 이것이 저희들의 미래 시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짧은 단계로 좀 많이 줄여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역시 우리나라 가스 산업은 아주 우수한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꼭 해야 되는 이 개발도상국 중심으로의 진출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시아를 중심으로 상당히 이 LNG 시장이 클 텐데 여기 계신 가스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진출을 저희들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미 유럽의 전력 가스 회사는 전 세계 시장에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우리보다 역량이 부족하면 부족합니다. 배터리도 없고 태양광도 없고 풍력만 좀 있는 그런 나라들이 이미 상당한 비즈니스를 이루고 있는데 이 분야가 바로 대한민국 에너지 기업들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그 비교 우위, 상대적인 비교 우위는 인력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수한 엔지니어들을 많이 갖고 계시고 스킬들이 높으신 인력들이 많으신데 빠른 재교육이 된다면 우리가 많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 전환에서 우리가 성공한다면 지금 에너지 시장은 과거에는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가 패권을 가졌는데 이제는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 먼저 사업 역량을 필 수 있는 나라가 패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가 진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산업별로 조금만 말씀드리면 정유산업은 국가기관산업으로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전략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정유만으로는 상당히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화학 및 전력산업으로 일부 전환하시든 또는 바이오 연료, 화학, 재활용, 수소 등으로 사업 영역을 전환하는 등 이러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스 산업은 아주 좋은 호기를 저희가 잘 활용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되고 또 시설 확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또 가널성, 재생에너지 가널성이 가장 좋은 자원인 가스가 대응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의 과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학은 석유 외에는 사실 수요 증가, 원료 가격 감소로 코로나 특수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시지만 배터리, 수소 등에서의 기회 창출,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 신산업에서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는 부분, 그리고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부분 등이 이제 영역이 되겠습니다. 전력산업은 재생에너지, 가스, 분산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저희들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좀 어느 정도 보상이 돼서 수익성이 있어야 이 기업들이 개통도 투자하고 또 새로운 사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고효율 발전기가 오히려 놀고 있는 부분, 또 집단 에너지 등이 굉장히 수익성이 열악한 부분, 이런 부분, 개통제약 발전 등 유용성 자원에 대한 보상 체계가 열악한 부분들이 저희들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와 정부의 역할을 좀 부탁을 드리면, 아까 매일경제 김정우 이사님 말씀했지만 너무 그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인식들이 안 좋으신데 사실 우리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자식들, 우리 자녀들의 앞으로 일자리를 또 만들 기업들인데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좀 친기업적으로 이 회사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린 뉴딜을 저희가 적극 활용하는데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전력 시장을 재생에너지, 에너지 전환에 맞게 개편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또 의미 있는 R&D, 좀 대형 R&D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대규모 인력 재교육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패널 토론에 참여하신 토론자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최이봉 사장님께서 오셨습니다. 한화솔루션의 김희철 사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해주신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의 김희집 개원 교수님이십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국장 김정일 국장님이십니다. 먼저 오늘 패널 토론자분들께 앞에서 그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의 아리자리 나자파바디 수업연구원께서 발제를 해주셨고 김희집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코멘트가 있으면 먼저 요청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코멘트가 있으시면 자유롭게 얘기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원래 제목이 에너지하고 화학 산업에 대한 토론인데 화학 산업에 대한 내용이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제가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서 잠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이 에틸렌 기준으로 1,000만 톤, 세계 제 4위의 기관 산업입니다. 제가 한화솔루션에 입사한 지 한 32년인데 그때 우리나라 에틸렌 기준 50만 톤이었습니다. 32년 동안 20배가 성장했습니다. 양적으로. 그리고 그동안 중국의 고도 성장에 힘입어서 저희 화학산업도 지속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 이제 화학산업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원천 기술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 대신에 공장을 남보다 더 빨리 잘 짓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굉장히 좋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우리가 이제 순환 경제라고 하죠. 이제 리사이클을 강조한다든가 해서 이제 수요가 좀 둔화될 것이고, 그다음에 중국의 자금률이 올라감에 따라서 우리나라 화학 산업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벤치마킹을 해야 될 부분이 독일의 바스프 같은 회사입니다. 상대적으로 원가가 높은 독일에 있으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것은 석유화학 단지를 최적화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열이라든가 부산물들을 모두 이제 고부가 가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는 배터리 재료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기술 개발함으로 인해서 세계 최고의 수익을 있고 있듯이 우리나라 화학 산업도 역시 단지 최적화와 테크 위주, R&D 위주로 매진을 하면은 향후에도 화학 산업은 서스테이너블하게 성장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최인봉 사장님이나 김정일 국장님께서 앞에 발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코멘트를 해주실 부분이 있거나 추가하실 말씀이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 사장님 혹시 있으신가요? 네, 그럼 김정일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두 분 발표하신 내용에 이 에너지 전환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앞으로 이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내년, 그러니까 2021년이 이 새로운 말하자면 신기후 체계의 첫 해가 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경제가 매우 큰 충격을 받으면서 모든 이제 산업이라든지 관련된 업종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그 와중에 2021년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새로운 기후 변화 또는 환경과 관련한 스탠다드가 이제 저희에게 적용되는 그런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2020년 말까지는 각국들이 그 온실가스를 어떻게 2030년까지 줄일지에 대한 NDC를 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0년 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분야에서 얼마만큼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지가 지금 더 유엔에 제출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와 함께 LEDS라는 또 별도의 계획, 2050년을 목표 기한으로 하는 LEDS라는 또 각국마다의 그 계획들이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NDC를 제출하는 모든 국가들한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희망하는 국가들은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지금 분위기가 점점 더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205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여기서 제일 큰 화두는 LED와 관련 제일 큰 화두는 2050년 탄소 중립, 그러니까 넷 제로라는 문제입니다. 2050년에 넷 제로를 하겠다는 국가들이 사실은 EU가 가장 먼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넷 제로에 준하거나 넷 제로에 굉장히 가까운 수준의 그런 국가적인 목표들을 지금 잇따라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희식 교수님께서 심지어 중국조차도 2060년에 넷제로 발표를 하겠다고 하는 식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이 여기에 점점 더 동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그 2050년에 그런 국가적인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에너지 분야에서 우리가 좀 더 저탄소 에너지원을 가져가야 된다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산업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에 수송 부분에 있어서 건물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국가적인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을 아주 지금부터 장기적으로 세워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상대적으로 저희 나라에 비해서 좀 유리한 여건에 있는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가 좀 비교적 적고 그 다음에 지금 재생에너지 보급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나라들의 경우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앞으로 에너지 분야에서 에너지 전환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되고 또한 아직까지도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구조가 지금 정착이 되어 있으며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뒤처진 국가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NDC처럼 아주 구체적인 의무와 목표가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지금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에너지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수송,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지금 그런 시점에서 있다는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질문은 공동 주관하고 있는 매일경제신문에 산업부에서도 저희한테 질문을 보내주셨고요. 또 자문위원들도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질문을 받고 있고 좀 이따 현장에서도 질문을 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질문부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그 언급은 조금 작았는데요. 지금 최근에 코로나 특수 등에서 MB 라텍스 등 스페셜티 제품이 호황을 누렸습니다. 위생용품이라든지 가정용품 수요들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이 상당 부분 과거에 벌크 케미칼 위주로 그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많은 도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동에서 사실 과거에 원유만 팔다가 이제 석유화학 제품을 파는 쪽으로 전환이 일어나가지고요. 저도 이제 6년 전에 중동 최대 석유화학 회사인 사빅의 경영진에 의해 초청받아가지고 두바이에 가서 강연을 했었는데 사빅 경영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사우디 아람코가 인수를 최근에 했습니다. 합병을 했는데 사우디 국영회사이기 때문에 원유를 국제 시세에 30% 싸게 받는다. 그리고 공장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최신 설비로 잘 만들어줬다. 이런 중동의 위협, 사실은 지금까지 그 위협이 좀 가시화가 잘 안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 세계 최고의 운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동 업체들이 설비는 최신이지만 아무래도 이 설비 운전 기술 같은 게 좀 떨어져가지고 빠르게 못 쫓아온 부분이 있었는데 급속도로 좋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우리가 중국에 석유화학 제품을 많이 팔아서 상당한 호황을 누렸는데 중국도 석유화학 공장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지어졌거나 지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납사 기반의 석유화학 공장인데 사실은 이 셰일가스나 가스 기반의 석유화학 공장이 월등히 원가 측면에서 우위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롯데케미칼도 작년에 미국에 셰일가스 기반의 석유화학 공장을 지었고 작년에는 바로 이 워낙 원료가 싸고 전기가 싸다 보니까 바로 30%의 영업이익이 났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니까 제가 만난 국내 모 석유화학 대기업의 CEO는 앞으로 스페셜티 케미칼 비중을 50%로 늘리겠다. 커머디티 케미칼은 이렇게 구분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BASF 같은 회사에서는 중국이 들어왔으면 커머디티고 중국이 안 들어왔으면 커머디티 아니다. BASF의 구분거리라 그러는데 중국이 들어오면 결국은 오래 못 간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석유화학사 업계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바꿔 나가야 될지 아무래도 김희철 사장님한테 해당되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그 석유화학이 지금 코로나가 한편으로는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회용품, 비생용품, 그다음 소형 가전, 아니면 가구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ABS, PC, 폴리우레탄, PETP 이런 NCC 베이스로 나오는 이 제품들의 경우에는 또한 이제 유가가 낮아지고 저유가로 인해서 그 미국이나 중동의 가스 산업과의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시적으로 이제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단지 이제 우리가 PX라든가 섬유 쪽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옷들을 잘 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이제 코로나 이후를 생각해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서큘러 이코노미라는 게 결국 순환 경제이기 때문에 리사이클에 대한 수요가 환경 문제 때문에 되게 증가할 것입니다. 미세 플라스틱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또한 친환경 플라스틱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과거에는 석유화학 제품들이 수요가 GDP 대비 한 1.3배 정도 글로벌하게 성장했습니다. 근데 향후에는 이런 순환경제 속에서는 GDP보다도 낮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을 맞이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스 베이스의 이제 그 우리 석유화학 제품들이라든가 이런 거의 경쟁력, 그다음 중국의 자금력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테크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단지를 어떻게 최적화하느냐. 그 유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납사를 크래킹하면 여러 가지 유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커모더티가 아닌 고부가 가치로 어떻게 전환을 시키느냐. 그리고 우리나라가 실제로 배터리라든가 모빌리티라든가 이런 쪽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소재들을 테크 위주로 해서 개발을 하고 이렇게 가면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분 혹시 첨언하실 분이 계신가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건 매일경제 산업부하고 제가 공동으로 만든 질문인데요. 혹시 첨언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질문도 매일경제에서 보내준 질문인데요. 최근 아리백이 산업계 이슈라고 합니다. 아리백은 100% 재생에너지만으로 제품을 생산하겠다는 것으로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거나 발전 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화학기업들도 이 아리백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또 이 아리백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기업의 기술 개발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매경 산업부에서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아리백으로 예견되는 과제들과 어려움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까요? 요거는 우리 김정인 국장님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예, 잘 아시다시피 아리백에 가입하고 있는 그 글로벌 기업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인 책임과 연계가 되고 또 이제 친환경으로의 변화와 연계가 되면서 아리백을 이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안타깝게도 그 아리백을 위한 사회적 제도를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한 것은 조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근데 이것을 뭐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관련된 제도들을 곧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김인천 사장님이나 다른 분 답변하실 분이 계실까요? 김인식 교수님도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네, 이 아리백이 결국 이제 먼저 시작하는 곳이 유럽 이런 곳인데 우리나라 결국 이제 수출 주도형 경제이기 때문에 이 실제 우리 수출 시장에서 아리백 제품의 요구를 앞으로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실제로 탄소 국경세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 탄소를 얼마나 배출한 걸 평가해서 관세를 매기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결국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수출 위주의 경우에는 이 아리백으로 이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리백으로 이행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결국에는 전기 가격이 얼마나 높아지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서 이제 정부가 지금 현재 이제 탄소 배출권입니다. 탄소 배출을 하면 저희가 이제 실제로 뭐 탄소 톤당 4만 원, 5만 원 이렇게 이제 실제로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리뉴어블을 사용하게 되면은 감경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정부에서 초기에는 정책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시면은 기업들이 아리백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행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희집 사장님, 김희집 교수님 얘기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더 첨언하실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아리백이 필요한 부분은 단지 그 에너지 화학 산업만의 이슈가 아니고 지금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뭐 삼성전자, LG전자, 삼성 SDI 이런 기업들이 이미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어려운 현상입니다. 저희가 직접 이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든가 스스로 생산을 하든가 또는 재생에너지를 샀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이제 제도가 산업부에서 잘 마련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이 우리나라를 보는 해외 글로벌에서의 시각은 상당히 부정적인 면이 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상당히 말은 하지만 그런 것을 실천하는 부분에서는 모범적인 것을 안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미팅이나 세미나를 나갔을 때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있는데 요 아리백은 좀 서둘러서 저희 전력시장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갖춰져서 좀 서둘러서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 국장님 추가하실 말씀 있습니다. 몇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조만간 저희가 이것을 기업들이 이제 활용하실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 드릴 수 있다라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시범 사업을 한 거의 지금 한 1년 정도 지금 저희가 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리백이라는 것은 기업들이 이행할 수 있는 수단을 굉장히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이제 그 모델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요. 외국에서도 보면 이것을 전력 요금에 있어서 다른 그 일반적인 전력 요금에 비해서 프리미엄을 붙이는 일종의 녹색 요금제라고 하는 방식으로 전력 요금을 좀 더 부과하는 방식으로 아리백을 이행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 또 어떤 기업들은 차라리 그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또는 이제 그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기업들하고 직접적으로 전력구매 계약을 맺어서 거기서부터 직접 사서 쓰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하는 기업들도 있고 또 프리미엄을 부과해서 그것을 또 통해서 이제 구매하고자 하는 기업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아리백을 이해하는 수단은 외국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하나의 방법보다는 좀 다양한 방법을 제공을 한꺼번에 해드려서 기업들이 선택하실 수 있게 저희가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저희가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저희 생각에는 녹색요금제인 것 같고 저희가 시범 사업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녹색요금제는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기업들이 이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이제 배출권 의무하고 연계하는 문제도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아리백을 통해서 배출권 의무를 좀 이렇게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기업들이 선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저희가 환경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공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업들이 이제 아리백을 이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김희식 교수님께서 발제하실 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전력이나 가스 산업 등의 운영 노하우나 여러 가지 기술들이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해외로 빠르게 전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뭐 좋은 제언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해외에서 우리가 이런 전력 사업이나 또는 가스 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잘 전개해서 소위 이거를 내수 산업이 아니라 출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그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스공사의 최희 공사장님께서 가장 제일 적절하게 답변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예, 반갑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사장 최희봉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사장 최희봉입니다. 지금 아까 알리 이자디 수석연구원께서 발표를 하신 것처럼 한마디로 발표 내용을 저는 요약하고 정리하면 신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의 전환, 그다음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이런 추세가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석탄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정점을 지났고요. 석유도 2019년도에 정점을 지났습니다. 화석연료가 이미 다 정점을 지나고 이제 꺾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새로운 수요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 부분을 대부분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연석 가스의 경우도 화석연료지만 2035년까지 정점을 기록할 것 같고 이거는 조금 과격한 수요예측인데 그 후에는 천연가스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일부 기관의 예측인 것 같습니다. 2050년도를 제가 전망을 한 자료를 보니까 신재생이 한 28%, 그다음에 천연가스가 27%, 석유가 16%, 그다음에 석탄이 9%, 원자력이 한 6% 정도를 결국은 미래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의 흐름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스공사는 현재 13개국 25개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13개국 25개 사업의 전문 인력들을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프로젝트들은 어떻게 하면 효율화하느냐, 구조조정하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전문 인력들을 아까 김일식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신에너지 프로젝트의 인력으로 전환하는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수소 프로젝트가 대표적인데요. LNG 프로젝트하고 수소 프로젝트가 굉장히 유사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LNG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63도에서 액화를 해서 국내로 수입을 해오는 프로젝트고요. 수소 액화 프로젝트는 마이너스 252도로 액화를 해서 들여오는 프로젝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유사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소로 전환하는 부분을 보다 가속화하려고 하고요. 예를 들면 수소 쪽으로 지금 진출하는 방법은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는 석유화학 공장에서 나오는 부생수소를 이용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천연가스를 개질을 해서 수소를 추출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로는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수전해를 통해서 수소를 추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은 한국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가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수전해를 하는 일종의 CO2 프리 수소 기술은 조금 경제성이 떨어질 것 같고요. 일단은 해외에서 신재생 발전 단가가 싼 이런 지역을 골라서
애파를 해서 들여오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신에너지로의 전환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외국의 사례를 지금 보면은 과거의 화석연료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엑슨모빌이 지금 다우존스 지수에서 제외가 됐고요. 넥스테라라는 신재생 에너지 기업이 엑슨모빌의 시가총액과 거의 유사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테슬라의 경우에도 지금 미국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부 합친 시가총액보다 상당히 높은 그런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가스공사가 가지고 있는 과제는 LNG 쪽에 해외 프로젝트의 인력들의 우수성을 활용을 해서 수소 분야의 프로젝트로 빨리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알리 이자디 수석연구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전환을 얼마나 스피디하게 하느냐가 결국은 미래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빨리 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첨언하실 분이 계신가요? 네, 저희가 그 에너지 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 과거의 그 자원 개발 때의 그 어려움 때문에 상당한 트라우마가 이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출이 머뭇거리게 되는 면이 있는데, 하지만 자원 개발과 달리 이 전력 산업, 가스 산업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가 국내에서 충분히 많이 사업을 했고 운영 능력으로 뭐 전 세계 1위를 다투는 아주 훌륭한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능력으로 해외에 나가서 이 업무를, 이 사업을 수행한다면 상당히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보시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을 가서 보면은 그 EDF, 프랑스의 EDF나 이탈리아의 에넬이라든가 독일의 RWE 이런 회사들이 들어와서 태양광 사업도 하고 또 ESS 그 배터리 사업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제품을 많이 쓰면서 그렇게 노하우도 많지도 않은데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우리의 뭐 거의 뭐 100배 이상 이런 규모로 지금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그런 현상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하나에너지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몇몇 기업들은, 그리고 또 제품 측면에서 삼성 SDI가 뭐 배터리를 이미 ESS용으로 2조씩 팔고 있다든가, 여기 계신 하나아키셀에서도 이제 많은 태양광 1등을 차지하시고 이런 성과들을 내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글로벌 역량만 조금 더 저희가 더 키워가지고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이 전력 부분의 뭐 발전소라든가 그 발전소를 운영하고 송전 배전망을 운영하고 또 가스 분야에서 수입 터미널을 하고 그것을 배급하고 이런 부분은 너무나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동남아 시장, 이 성장이 예상되는 동남아 시장, 그리고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미국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가스 투 파워라고 하는 가스를 수입해서부터 그걸 갖고 발전을 해서 전력을 파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 단품 수출이 계속 어려워지는, 단품으로만 팔면은 저희 단가에서 밀리는 이런 시장에서는 이 에너지 기업들이 금융에 좀 국가가 좀 도와주고 한다면 에너지 기업들이 나서서 이제 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실제 지분 투자하고 또 그것을 운영해서 인프라를 갖고 있으면은 이건 상당히 좋은 투자가 되기 때문에 또 수익을 올리고 그 BOT 모델 같은 걸 한다면 우리나라의 이런 소재 산업, 우리나라의 부품 사업들도 함께 힘을 이뤄서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얘기하시죠? 네. 네, 좀 보태면은 저희가 이제 그 해외 발전 개발은 크게 이제 개발, EPC, 이제 결국 금융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객신이라든가 K쇼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인프라를 먼저 해외 진출하는 쪽으로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재생에너지 쪽 관련돼서 조금 그런 캡신이나 등에서 이제 좀 특화된 금융 상품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발전 자회사라든가 공공의 기업들이 코리아 컨텍스트를 갖고 해외 발전소에 진출할 때의 허들 레이트에 대해서 정부에서 그걸 조금 다른 진출보다는 좀 가점을 주시면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저희가 이제 결국은 상당 부분은 저희가 이 부품 같은 경우는 수출 오리엔트 되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차세대 기술입니다. 지금도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과제를 많이 만들어 주셔서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 부분이 이제 R&D 단계에서 이 파일럿을 넘어서 커머셜라이제이션 될 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까지를 조금 지원해 주시면은 우리가 이 산업 자체가 상당 부분 중국 대비해서 경쟁력을 갖고 육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정부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리 김 사장님께서 건의사항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김 국장님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답변을 드릴 내용을 그대로 거의 건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리는 게 제일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점점 더 저희 사실은 과거의 자원개발 사례 같은 데서도 느끼고 또 이제 최근에 또 이제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도 느끼는 거지만 좀 더 민간이 좀 창의적으로 비즈니스를 잘 찾아주시고, 정부는 그런 거와 관련해서 이런 금융이라든지 보증이라든지 관련된 공기업들이 또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거기에 꼭 필요한 그 R&D라든지 지금 방금 전에 기자님 말씀하신 그러한 세 가지 분야에 좀 저희가 좀 더 집중을 한다면 민간들에서 이렇게 활발한 활동하고 결합이 돼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너지 전환 정책이 시대적 명제이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에서는 아마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경우에 태양광과 풍력이 그렇게 여건이 좋은 나라는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과 풍력이 과연 기저전력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우려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좀 민감한 문제지만 이 원자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논란도 지금 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에너지 전환의 대세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지만 이 한국은 어떤 식으로 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앞으로 펼쳐가야 될지에 대한 질문도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김 국장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질문인 것 같긴 하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직접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마이크가 여보세요? 예. 저희가 직접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또 이 흐름과 또 추세에 따라서 또 이제 거기에 따라서 같이 이렇게 해가야 되는 부분들이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는 함께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지난 2017년도에 발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가장 쉽게 요약을 해드리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을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3년 정도 정부의 그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좀 크게 바꿔서 사실은 지금 해오고 있는데,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기본적인 방향을 잡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전 같은 경우 저희가 원전을 새로 짓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더 이상 짓지 않으면서 기존에 있는 것들을 점진적으로 사실 줄여나간다는 그 정책 목표를 방향을 발표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원전은 이제 거의 한 60년 정도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일이 이제 발생할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낮은 비중을, 발전량의 비중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들을 좀 더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높이겠다라는 목표를 정한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2030년까지 1차적인 저희가 목표를 정했습니다. 2030년까지 발전량 비중이 20%를 하겠다고 했고, 지금 저희가 비재생, 그러니까 옛날에 그 폐기물, 비재생 폐기물들을 포함하더라도 한 8% 정도 지금 되는데, 그것들을 지금 10년 사이에 20%까지 높여야 되는 그런 좀 도전적인 과제를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 발표한 그린 뉴딜에서는 이것들을 저희가 처음에 세웠던 계획보다는 조금 더 빨리 나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목표를 세워서 일단 2025년까지 저희가 기존에 세웠던 목표들을 좀 상향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17년 그 계획을 세운 이후에 18년, 19년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도 저희가 연간 세웠던 보급 목표를 태양광과 풍력에서는 초과해서 달성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이렇게 좀 해나가고 있고, 여기에서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 뉴딜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단순한 에너지 어떤 원의 전환에 좀 우리 분들이 좀 집중을 했다라는 이제 평가를 하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그 어떤 일자리의 창출이라든지 아니면 미래 먹거리의 그 창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에너지 전환이 결국은 우리의 산업 구조를 바꾸고 에너지 시장을 바꾸는 쪽으로 나가서 좀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식으로 질적인 전환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만의 판단은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에너지 전환을 하고 있지 않은 나라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정도의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혹시 다른 분들 추모하실 분 있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 국토가 좀 적고 해서 못 쓰는 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태양광 풍력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건 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에너지 자원을 수입하는 입장이었다가 그래도 태양광 풍력은 우리나라에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야가 될 수 있고요. 또 그동안 사실 많은 분들의 그 어려움, 반대 속에서 그동안 참 산업부 쪽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최근에 많은 성과를 내고 계시는데요. 전 세계가 마차에서 예를 들어서 전 세계가 마차에서 자동차로 가고 있는데 우리만 좀 저렴하다고 해서 마차에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이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 만약에 우리가 태양광 풍력을 좀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아마 지금 대한민국 기업들이 태양광 풍력 전 세계 시장에서 상당한 위치를 점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태양광에서는 하나큐셀이 참 기적적인 일을 좀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좋은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사실 풍력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10년 전부터 해상 풍력을 특히 많이 했더라면 사실 지금 세계적인 풍력 기자재 회사들도 우리나라에 있을 텐데 그때 그 전략 말은 많았지만 그 전략을 실행하지 않았던 부분이 사실 지금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그린 뉴딜에 대해서 기대도 크지만 사실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린 뉴딜을 통해서 제가 단지 환경 개선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 와중에 그 산업이 좀 육성되고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창출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태양광을 깔고 풍력을 깔고 하는 이런 직업만 생겨서는 안 되고 그걸 통한 이 밸류체인 산업의 이런 좋은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린 뉴딜에서 좀 산업부가 더 좀 역할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가가치 창출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추가하신 말씀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태양광으로 전력을 생산하면 발전 단가가 지금 한 110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과거 저희가 태양광 시작할 때 2011년도에 태양광 전지 셀 효율이 16%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22.6% 정도로 효율이 올라가고 와트 피크당 단가가 1.5을 정도 하다가 지금 한 30센트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근데 향후에 보면은 저희도
저희가 이제 페rov스카이트 텐덤이라든가 이런 신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셀 효율이 뭐 28%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LCOE 자체가 110원에서 그게 뭐 90원, 80원 형태로 떨어지게 되면서 다른 에너지원과 경쟁할 수 있는 형태로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태양광 같은 리뉴얼 에너지에 저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간헐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또 ESS가 상당히 강자입니다. 세계적으로 강자라서 그 역시 앞으로도 가격이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수많은 전기 자동차가 사실은 이게 달리게 되면은 전기 자동차에 쓰던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고, 그 다음에 그린 수소 같은 경우에도 전해조가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단가가 높습니다만은 그 역시 규모의 경제를 갖춰가면서 떨어지게 되면은 수소가 그 리뉴얼 에너지에서 발생되는 전기를 장기적으로 저장하는 수단으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깨끗하고 가격까지 싼 그런 에너지는 없습니다만은 테크의 발전에 따라서 리뉴얼 에너지가 이것을 만족시키는 형태로 길게 보면은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장님. 예,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여러 가지 에너지 원 중에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확실히 수요가 줄고 밀려나는 것은 화석연료다. 예를 들면 지금 석탄 발전소를 짓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석유의 경우에도 점점 내연기관 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세계 각국의 도시에서 지금 중장기적으로 금지되는 그런 상황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석유 수요도 점점 밀려날 것이고요. 남아있는 것은 신재생 천연가스 원자력인데, 원자력은 우리나라가 지금 한 20% 넘는 그런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 평균 비중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서 또 지역 수용성 문제 때문에 신규 지역에서 원전을 짓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결국은 신재생하고 천연가스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이 상당히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신재생과 관련해서는 과거보다는 상당한 기술적인 진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채용 가능성은 계속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발표에서 보신 것처럼 세계 3분의 2 국가에서 이미 그리드 페르츠를 넘어서 가장 싼 전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발전 설비의 60% 이상이 신재생 전력으로 지금 새로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한 추세적인 기술적인 진보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겠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하고 천연가스와 관련해서 과거에 없던 그런 기술적인 진보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력의 경우에는 저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계통적인 특성, 기술적인 특성 때문에 사실은 남는 전력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불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은 지금 배터리를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실제 이 배터리를 활용하고 도입한 지는 불과 몇 년 되지 않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전력 저장, 에너지 저장의 기술이 발전됨으로써 이러한 신재생이라든가 천연가스라든가 신에너지원의 저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가능해졌다라는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에너지원의 활용이 수소입니다. 수소의 경우에는 아까 신재생을 얘기를 했는데 신재생의 경우 단점이 계통의 제약 때문에 신재생 발전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발전이 불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낮에 태양광으로 많이 발전을 하지만 그 시기에 수요가 작으면 또는 계통으로 보낼 수 있는 부분이 작으면 결국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 신재생 에너지가 계통의 제약으로 생겼을 때 이 수전의 기술을 활용을 해서
수소를 만들어서 나중에 활용하는 이런 또 새로운 기술적인 진전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신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기술적인 경쟁들이 본격적으로 저는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신에너지가 결국은 배터리 기술, 수소 생산 기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다 더 확대되고 증가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저희 가스공사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수소 부분에 이러한 투자를 대대적으로 확대를 해서 이러한 신에너지 흐름, 에너지 전환의 흐름에 동참을 하고자 합니다. 네, 미리 준비된 질문이 더 있지만 시간상 여기서 준비된 질문을 하지 않고요. 현장에서 혹시 질문하신 분 계시면 현장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남기 교수님.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를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네, 오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저도 많은 사실을 알게 되는 기회여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에너지와 화학이라는 인더스트리를 하나의 세션에 포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부터 듭니다만, 근데 우리나라의 에너지와 화학 산업을 경쟁력을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한전에서 지금 기관 산업들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의 전력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전력 가격이 이 글로벌 마켓 대비 비대칭적으로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이노베이션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가스공사의 우리 최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취약점이 지속성과 밀라이빌리티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구조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복합 신재생 에너지라는 거에 저 100% 공감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을 풀어내려고 그러면 가장 본질적으로 또다시 한전에서 공급하는 산업용 전력 가격을 어떻게 끌어갈 거냐 하는 이슈가 보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정부에서 장기적으로 정책 조정을 해서 인더스트리가 자연스럽게 시장 변화에 따라가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아무도 안 주시고 계셔서 과연 이 한전에서 공급하는 산업용 전력 가격이, 전기의 가격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정부에서는 어떤 향후의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인 것 같고요. 좋은 질문인데 또 산업계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특히 화학업체나 이런 데는 우리나라 전기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올라가면 해외에다 공장을 옮길 수밖에 없다 하는 의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양 의견이 다 있는 주제인데 우리 김 국장님께서 먼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좋은 질문을 주셨고요. 그 두 가지 측면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력 요금이 굉장히 어찌 보면 지금 낮은 상태에 있다는 말씀은 절대적으로 그게 낮으냐 높으냐의 문제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경직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원가가 있을 텐데, 원가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국제 연료비 가격일 테고, 그 이외에도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내부 외부 비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주 유연하게 반영이 되지 않고 정부가 그 가격을 굉장히 통제해서 아주 고정해 놓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해서 고정되어 있다. 그것도 주로 낮은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런 이제 사실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그런 상황을 주어진 여건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산업 구조가 그런 거에 기반되어 있는 산업 구조로 어느 정도 이렇게 정착되어 있는 측면은 없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면 철강 부분이라든지 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쓰는, 전기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식의 산업 구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실은 정착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면을
저희는 좀 한꺼번에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그 좀 이렇게 경직적인 어떤 외부나 내부의 전력 생산 원가에 아주 유연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체계는 저희가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이 아주 사회 곳곳에서 아주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유연하게 그런 외부 원가 요인들이 전력 요금에 반영될 수 있는 체제로 한번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저희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저희가 전기를 싼 원가로 전기를 쓰는 것을 당연히하게 생각하는 그런 구조에서 형성된 여러 가지 산업 구조는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는 것은 그것은 결국 산업 구조를 어느 정도 바꿔가든지 또는 그대로 유지를 하려면 굉장히 이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생산 방식이나 공정을 도입하든지 그런 식으로 사실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저희가 더 동시에 보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답변을 또 다른 분들 의견을 구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김희철 사장님, 김희철 교수님 먼저 얘기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잠깐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전력 요금이 조금 낮다라는 부분은 맞으신 말씀인데요. 산업용 요금이 낮다라는 부분은 사실 좀 연구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전력 경제하시는 분들, 원가 회계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사실 산업용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낮지 않다고들 더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전력이 그 큰 고압으로 공장에 딱 들어가면 공장은 거기서부터는 그 많은 양의 전기를 자기들이 관리해서 쓰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강원도나 제주도 같으면 그 많은 전기가 들어가서 그것을 또 배전망을 통해서 전신줄을 많이 깔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비용들이 사실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 회계 쪽으로 좀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주도 전체에 쓰는 전기가 이 코엑스, 서울에 있는 코엑스에서 쓰는 전기보다도 사실 적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가는 전기량을 보시면은 그거에 대한 사용하는 비용을 보시면은 꼭 같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김희철 사장님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제 독일에 저희가 와서 사업을 공장도 있고 그랬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도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는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때문에 지원해 줍니다. 근데 이게 약간 좀 굉장히 민감한 사실 문제인데 저는 그냥 민간인이니까 말씀드리면은 가정용이 너무 쌉니다. 실제로 또 유럽이나 일본이나 모든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사실 경제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가정용이 굉장히 비싼데야 불구하고 가정용이 굉장히 싼 게 아닌가 산업용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이 부분은 제가 클래리파이를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잠깐 마이크 쓰셔가지고 얘기하시는 게 좋겠네요. 유튜브 촬영 중이라서. 네, 저 질문을 드릴 때 아마 업계에서는 산업용 전기 가격이 낮지 않다는 반응을 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연구하고 가르치는 부분이라 오히려 지금 가정용 전기가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이 전력 포인트의 레퍼런스 포인트를 이제 잡아보시면 사실은 한국의 기관 산업에 대한 전력 코스트를 가정용 전기에서 굉장히 많이 충당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 질문으로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딱 하나만 짧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유튜브상으로도 질문이 더 올라왔는데 못 받는 거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아무래도 앞에 인사 말씀이라는 게 많다 보니까 저희가 충분히 못 받는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미코그룹의 하태영 부회장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이제 파리 협약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게 상당히 발등의 불처럼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지금 보면 이산화탄소 이제 배출이 한 40% 정도가 지금 발전 시장 쪽에서 나오고 한 20% 정도가 모빌리티 쪽에서 나오거든요. 나머지는 건물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는 모든 건물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산업부에서 이제는 가장 발전용 시장에서 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정책을 굉장히 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지난 한 몇 년 사이에 사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더 늘어났어요.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건물용 그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을 의무화한다는 그러한 규정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실질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건물용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도외시하고 있는 이런 좀 입장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김정일 국장님 답변을 좀. 네, 아무래도 김정일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국가적인 마이크가 예. 국가적인 그 CO2 감축은 각 관련된 부처가 다 협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발전 부분을 좀 열심히 하고 있고, 그다음 산업 부분도 산업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송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건물 부분은 또 국토부라든지 환경부에서 또 여러 가지 대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주관되기보다는 이제 사실은 국토부에서 좀 더 주관돼서 하고 있는데요. 뭐 건물 부분은 이 CO2 감축 노력을 좀 이렇게 소홀히 하고 있지 않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뭐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고요. 건물도 당연히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분야별로 CO2 감축 목표가 연도별로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부분에서도 매년 CO2를 얼마나 줄여야 되는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분야별 목표가 있고, 그것을 저희가 그러니까 제로 에너지 빌딩이라든지 아니면 공공 부분에 있어서는 에너지 소비를 재생에너지 같은 것들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효율을 다소비 사업장의 경우는 일정 부분 이상 줄여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통해서 건물 부분도 뭐 당연히 저희가 잘 저희 부처 간에 협조를 해서 줄여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뭐 좋은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좀 건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인사 말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앞에서 갔고요. 또 매일경제하고 저희 자문위원께서 미리 준비하신 질문들 먼저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 현장과 유튜브에서 질문들이 더 있으실 것 같은데 다 수용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토론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의 이우재 학장님께서 매진말을 해주시고 저희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토론자분들은 이제 잘 네, 그 제레미 럽킨이 얼마 전에 우리 시대는 화석 연료에 기반하던 그 발전의 시대에서 이제는 그 복원의 시대로 넘어갔다. 우리 복원의 시대의 그 기반은 더 이상 화석 연료가 아니라 통신, 운송, 에너지라고 설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산업경쟁력 포럼의 첫째 세션 에너지 화학은 아주 시적절한 토픽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우리 알리 연구원님,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을 위험이냐 아니면 기회로 볼 것이냐, 또 우리 김희집 대표님이 코로나19가 대부분 에너지 산업에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기회로 바꾸고 이 고통이라는 것을 잘 극복하면 우리가 혁신하는 그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산학, 연정,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힘을 합치고 머리를 대는 모습을 보니까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된 것 같고, 한국 그 산업 경쟁력 포럼을 세 글자로 줄이면 한산포가 됩니다. 한산도가 아니라 한산포인데
한산포로 줄이고 한산포를 한국산업 포레버로 하면서 앞으로 우리 산업 경쟁력 향상에 이 포럼이 작은나마 미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참여해주신 유튜브 참여자들, 또 발표자, 토론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작은 그 일까지 챙겨주신 우리 직원분 이지영, 유일아 선생님한테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학장님 맺은 말씀으로 이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